강민의 잡지사 3호로 세 번째 페이지. 오 시키 여소팡 여블러맘마 헬시키 미키를 능가하는 귀여움 잡지사의 럭키시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기생충 이후 봉준호 감독의 컴백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미키 17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는 좀 발빠르게 편집장답게 보고 왔는데요.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낸 책은 자기 돈으로 돈을 내고 사서 보겠다고 하시더니 그 책은 나온 지 아직 지금 좀 벌써 몇 주가 되었는데 네. 왜 아직 안 보셨죠? 그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안 보니까 쑤셔 넣어주셨어요. 주말에 꼭 보고 여러분께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제인간 얘기 나오나요? 전혀 나오지 않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신선한 나오지 얘기가 않죠. 나옵니다. 해장국 이야기는 나옵니다. 해장국 얘기. 해장국 좋아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재밌는데 이제 주 배경 설정이 복제인간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키 17 코인 좀 타보려고 복제인간 기술 얘기를 곽 작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제인간은 뭐 지금의 과학기술을 봤을 때 정말 언젠가는 가능한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뭐 거의 가능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사실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거에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뭐냐면 작년 초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논문으로도 소개가 되었었는데 중국에서 복제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라고 당시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고 히말라야 원숭이라고도 하는 좀 작은 긴꼬리 원숭이 종류의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를 여러 마리를 복제를 해가지고 잘 원숭이들이 자라고 있고 뿐만 아니라 2020년께에 이 원숭이를 복제를 해가지고 태어나게 했는데 그 발표된 시점인 2024년 초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23년 말 시점까지도 그 원숭이들 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되었고 전 세계 각국에 그게 보도도 되었거든요. 근데 붉은 털 원숭이 정도면 히말라야 원숭이 정도면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동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영장류 뭐 옛날 종속과목 강문계식 분류로 따지면 이제 같은 목에 속하는 이제 분류이기도 하거니와 목이라는 분류는 그러니까 뭐 소, 뭐 말 이런 게 하나의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가 있으면 뭐 물소, 뭐 일반 소, 뭐 또 소 어떤 게 있죠. 들소 이런 게 소목이고 말 얼룩말 뭐 이런 게 말목에 속하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속하는 목에 속하는 동물이 복제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복제가 되어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어느 정도 잘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지금 인간 복제를 시도를 하면 될 거냐라고 하면 물론 뭐 똑같지는 않으니까 어떤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대로 안 되거나 할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죠. 다분하죠. 만약에 반복 실험을 여러 번 하면서 수정을 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죠. 뭐 운 좋으면 그런 게 별로 없고 금방 극복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약간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인데 그렇구나. 사람은 이제 사람이니까 함부로 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법적인 윤리적인 제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길로 기술이 발전이 안 되고 있고 실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기술 자체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의 아주 많은 내용들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만 해도 이제 복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복제형 돌리 생각이 나거든요. 돌리도 그렇고 이런 기술은 뭐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복제형 돌리가 나오면서 이제 복제 이야기가 이제 한번 확 인기가 세계에 많이 불었죠. 복제 이런 뭐 복제된 동물 이런 거를 영어로는 클론이라고 하죠. 클론, 뭐 카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론이라고 하는데. 클론. 이게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복제형 돌리가 탄생한 게 1996년 7월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에 불과 2달 앞서가지고 1996년 5월에 이런 노래가 나왔죠. 긍따리 샤바라빠빠빠. 그 그룹의 이름이 클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걸 혹시 이 복제형 돌리 이게 그룹이 먼저다. 이게 에딘버러 대학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이게 개발된 건데 그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복제형 돌리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언지를 받고 이 장명을 한 걸까요?
이게 진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클론 이 그룹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당시 대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그럼요.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식의 어떤 인기의 바람을 타려면 우리가 지금 미키 17 코인을 타려는 것처럼 뭔가 별 상관이 없더라도 코인을 타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필이면 그 두 달 차이로 복제양, 클론 이런 말이 엄청 유행하는 바람에 저는 그게 분명히 클론, 쿵따리 샤바라의 인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을 상징하는 그런 굉장히 큰 업적이었는데 교묘하게 그게 이상하게 시기가 일치합니다. 아주 너무 신기하고 좀 뭘까? 이게 사연이 있을까? 정보력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복제양 돌리기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뭐 사람이든 다른 동물이든 자라날 때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나죠. 사람 같으면 뭐 수정란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그게 이제 태아가 되고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서 자라나는데 그 처음에 세포가 하나밖에 없을 때 사람이 소속돼 있는 대부분의 동식물도 마찬가지인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은 유전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부 다가 그 세포에서 세포 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대로 있으면 나름대로 자라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식 도중에 있는 그런 세포에 원래 들어있던 세포의 핵을 빼내고 보통은 이제 난자 세포에서 핵을 빼내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원래 있던 세포 핵을 빼내고 그 다음에 멀쩡한 동물 멀쩡한 사람의 세포를 하나를 채취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디서 세포 채취할까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그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세포 같은 거 하나를 떼가지고 그 세포에 있는 핵을 빼낸 다음에 그 핵의 유전적인 정보는 유전자는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아까 거의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제 딴 쭉정이 세포죠. 딴 앞으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날 것 같은 앞으로 뭐 새끼가 되고 태아가 될 수 있었던 그 세포의 핵을 빼낸 빈자리에다가 그걸 끼워 넣는 거죠. 핵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세포 핵을. 그래서 핵 치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핵을 바꿔 넣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처음이라는 게 20세기 19세기 말부터 사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1800년대 말에 20세기 초에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시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거 의심하는 이게 말이 되는 의심이 되겠냐. 뭐 이게 장난도 아니고 핵을 그렇게 억지로 바꿔가지고 끼워 넣는다고 해서 뭐 세포가 그거를 인식도 못하고 그냥 이 세포가 바뀌었지만 그냥 그대로 무럭무럭 자라나야지라고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양이 되겠느냐. 원숭이가 되겠느냐. 핵을 바꿔치기 하는 게 어떻게 아무런 탈도 안 나고 그냥 그대로 크겠느냐.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이게 거죠. 되네.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뭘로 실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바로 뭐 원숭이 복제 이렇게 도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시간 많이 지나가겠다. 오늘 왜 이렇게 좀 초조해하시네요. 오늘 최대한 준비된 대본을 다 소화하려고 생각하고 8분 응선까지 그래도 말 꺼낸 거는 그럼요. 다 이야기를 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었냐면 뭐 이런 난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수정란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있는 난자에 있는 세포핵을 떼내고 그냥 아무 세포핵이나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다른 수정란이 자라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새끼를 뵌 어떤 동물에서 수정란이 생겨가지고 세포 하나가 막 자라나려고 하는 무럭무럭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세포에 있는 그 세포액을 떼어가지고 어차피 얘도 하나의 세포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어린 세포 하나가 앞으로 계속 자라나가지고 큰 동물이 될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그 수정란 세포에서 핵을 떼와가지고 그거를 난자에다가 세포의 핵을 떼낸 난자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초창기에는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이거 뭐라고 비유해 보면 좋을까요? 어떤 씨앗 속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뭐 다 자라난 이런 뭐 꽃이나 이파리에 있는 세포를 씨앗에다가 주입을 한 게 아니라 한 씨앗에 있는 핵을 빼가지고 다른 씨앗에다가 바꿔치기 하는 그런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좀 비슷하고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먼저 일단 성공을 여러 번 거뒀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에 이거 흔히 개구리 복제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올챙이 복제라고 봐야 됩니다. 올챙이 복제. 왜냐하면 개구리에서 세포를 떼는 게 아니라 올챙이에서 세포를 떼냈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라난 개구리보다는 올챙이가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라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세포가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다 자라난 개구리가 아니라 올챙이에서 세포를 떼는 거거든요. 네. 올챙이에서 세포를 떼내가지고 그 올챙이 세포에 있는 세포 핵을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딴 개구리 아래 난자의 개구리 아래에 있는 그 세포 핵 부분을 빼내고 거기다가 딴 올챙이에서 빼낸 그 세포 핵을 주입을 했더니 그 딴 올챙이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 딴 올챙이의 쌍둥이와 같은 그런 올챙이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게 처음 성공한 게 195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챙이 복제, 개구리 복제라는 게 성공한 게 1958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복제 양인 돌리가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뭐 포유류 동물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뭐 복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조금 깊이 있는 과학적인 이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좀 그 단순한 기술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봐도 이런 복제와 관련된 유전과 관련된 실험을 할 때 흔히 닭으로 실험 많이 하고요. 개구리, 그다음에 개구리로 진짜 실험 많이 하고 네. 생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하군요. 물고기 종류 이런 걸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쥐 같은 걸로 실험 많이 하잖아요. 쥐로 실험 안 하고 개구리나 물고기나 닭으로 실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큰 차이가 뭘까요? 뭐 단순하니까. 단순한 거 이상의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닭을 좀 무시하신 발언 아닌가요? 닭은 공룡 일종이라고 할 수도 사과합니다. 있는데, 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개구리나 특히 개구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물고기나 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새끼랑 형태가 많이 달라. 그거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거는 알이 원래부터 바깥에 나와 있을 수 있는 형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달걀이라는 거는 몸 바깥에 있잖아요. 애초에 그쵸. 밖에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라나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개구리 알은 물에 그냥 막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찔러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젓가락 같은 걸로 실험 도구로. 물고기 알. 물고기 알도 뭐 명란젓 이런 거 많이 드셔 보셨을까요? 날치알 이런 거 있으면 알 막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바로바로 찔러가면서 실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유류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미의 뱃속에 항상 그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조작하기가 어렵죠. 일단 다루기도 어렵고 그리고 차이네. 그 수정란 자체의 어떤 형태나 기능도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 어미의 몸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고 바깥에 빼내서 조작을 하려고 있으면 비실비실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데 비해서 뭐 개구리 알은 야생에 뭐 더러운 물속에 그냥 원래 굴러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작하고 건드리기가 쉬워가지고 훨씬 더 실험하기가 편하다라는 게 있는데 1996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제양 돌리 포유류 동물의 복제가 성공을 하면서 이게 되는구나. 그러네요, 여기까지 진짜. 우리가 도달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 후로 여러 가지 복제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2000년대 중반을 좀 주춤한 적이 있습니다. 복제 이 기술을 이용하면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그거를 꼭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대안도 좀 나오고 해가지고 잠깐 주춤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지난 20여 년간 거의 이제 30년 됐군요. 30년간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히말라야 원숭이를 복제를 해가지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복제라는 거는 자기와 닮은 쌍둥이 동생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올챙이 복제가 1956년이 아니라 52년이라고 합니다. 52년. 정정합니다. 그럼요, 작가님. 이제 복제 인간을 이제 만든다고 하면 이제 영화에서는 그 성인 남자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프린터에 들어가면 똑같은 신체 상태, 그러니까 뭐 나이, 뭐 심지어 뭐 성격, 뭐 기억까지 다 복제돼서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신생아부터 키우는 건지.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체세포 치환 방식, 체세포의 체세포 핵 치환 방식, 체세포의 핵을 바꿔치는 방식의 이런 복제 인간, 복제 동물, 복제 양, 복제 개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쌍둥이 동생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기르는 겁니다. 쌍둥이 동생, 아기. 아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키 세븐틴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다르죠.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새끼가 태어나는 겁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쌍둥이하고도 또 조금 달라요.
쌍둥이는 특히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미의 뱃속에서 원래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게 각각이 두 마리의 동물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쌍둥이 동물이 태어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모든 그런 특징들이 모든 그런 유전자들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때 기준으로. 그런데 이 체세포 핵 치환 방식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복제 동물이라는 요 방식은 아까 핵을 바꿔치기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 바깥에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핵 바깥에도 유전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요즘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콘드리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모계 쪽으로 어머니에서 어머니 쪽 외할머니 쪽으로 그쪽으로 쭉 유전이 된다라고 하죠. 네.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는 이제 체세포 핵치환하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 유전 정보는 그대로 넘어오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체세포 핵치환 방식의 복제 동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짜로 쌍둥이하고 보다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약간 다른 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그런 거 뭐 좀 그 얘기할 때 있죠. 매머드 같은 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멸종된 동물인데 코끼리의 뱃속에서 뭐 태어나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매머드의 세포 속에서 매머드의 그 세포 핵을 빼가지고 그거를 코끼리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야 될 거란 말. 코끼리 세포에다가 집어 넣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머드의 대부분의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핵은 가져왔지만 매머드의 미토콘드리아 같은 매머드의 핵이 아닌 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유전자 정보는 가져오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코끼리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은 매머드하고는 약간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코끼리에 있는 유전자를 조금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는 현재적으로 말하는 복제 인간, 복제 동물에서는 조금 발생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뭐 그 정도 그냥 뭐 그래도 복제잖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성격이 뭐 비슷해지고 뭐 심지어 기억까지 복제하는 거는 완전 다른 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그런 거를 노린다, 그런 걸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걸 노릴 이유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런 걸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격, 뭐 기억 이런 거를 주입을 해주고 뇌를 조작해주는 이런 과정을 길러가면서 이제 따로 거쳐야 되겠죠. 뭐 동물을 복제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에 나오는 그 복제 인간이라는 그 방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복제 동물이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체세포 핵치환 방식의 그런 복제하고는 좀 전혀 다른 아니에요. 방식이다. 3D 프린터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만 오늘 약간 스스로 잠깐 내가 길게 하지 않고 질문을 많이 소화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좀 다운돼 보이고 부담감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만.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만. 네. 이제 쌍둥이 간에 기억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쌍둥이가 서로 막 기억이 같고 막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간의 성격도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 터미네이터의 여자 주인공, 그 사라 코너 역할을 맡은 배우가 린다 해밀턴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터미네이터 2편에 보면 거기에 나온 이제 악당 터미네이터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액체인간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2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액체인간 터미네이터가 좀 마지막 장면쯤 돼가지고 그 사라 코너를 막 위협을 하면서 약간 사라 코너를 조롱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사라 코너의 모습으로 자기가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라 코너가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대화를 하고 서로 싸우려고 겨루고 이런 장면이 잠깐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터미네이터 2편이 정말 그때 당시 기술로서는 이 CG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혁명을 보여준 영화였기 때문에 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역시 대단한 CG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린다 해밀턴이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진짜 출연한 거예요? 레슬리 해밀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 장면에만 좀 출연해도 달라라고 해가지고 쌍둥이끼리 연기를 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쌍둥이 동생인 레슬리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아, 배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라고 해서 기질과 감정은 뭐 고사하고 성격 뭐 이런 게 같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복제 기술로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뭐 성격이나 기억이 뭐 같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 복제 인간의 어떤 뭐 건강이나 수명이 좀 뭐 안 좋지 않을까, 좀 짧지 않을까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되나요? 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복제 동물을 기르는 것이 조금 실패 확률도 생기고 키워보면 실제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좀 주변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세포 하나가 쭉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에 있는 핵을 뜯어낸 다음에 다른 세포에 핵을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마리의 동물을 잘라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라나는 과정에서 뭔가 삐끗삐끗하면서 제대로 못 자라날 성장하기 어려울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한 동물에 있던 그 핵 부분하고 핵 바깥에 있는 부분이 어우러져서 있었던 게 자라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자라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주변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조금 더 근본 이거는 이제 과학 연구를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어떤 새로운 어떤 발전의 근거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노화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세포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늙지 않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면서 장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세포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 게 겉보기만 보기에 이렇게 늙어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세월이 갈수록 좀 늙어간다.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늙음의 노화의 근원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일 뭐 쉽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세포가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어도 세포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죠? 헌 세포는 쓱 사라지고 새 세포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사람에 있는 몸의 모든 세포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자라나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몸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생기고 사라지고 뭐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세포가 처음에 딱 태어나가지고 자 이제 분열을 하면서 몸을 계속 새로 거듭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라나자라고 하면서 계속 세포가 분열을 하고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데 그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DNA가 조금씩 손상을 입는다, 닳는다. 특히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조금씩 없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살인데 50살인데 그 40살, 50살 먹은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핵을 빼가지고 체세포 핵치환 복제 동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새로운 그런 동물을 태어나게 했다면 그건 갓난 아기처럼 태어나겠죠, 그죠? 겉보기는 진짜 갓난 아기예요. 그렇지만 그 세포의 핵 부분은 이미 40번 핵 분열을 거쳐가지고 새로 반복해서 태어난 그 손상이 된 DNA, 텔로미어가 조금 다른 그런 DNA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세포를 끼워 넣어서 만든 생물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갓난 아기처럼 보이지만 세포가 분열을 해보면 중고. 진짜 새로 태어난 복제 동물이 아닌 동물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고 더 빨리 손상되어가지고 더 빨리 노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부 좀 사실로 드러난 측면도 있어서 요거를 좀 더 많이 연구를 해보면 복제 동물이 아닌 동물과 복제 동물 사이에서 이 차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면 뭔가 노화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닳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 주세요. 오늘 정말 칼같이 그렇죠 하고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그럼 아까 그 매머드 말씀도 하셨지만 현재 뭐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게 좀 있습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드문드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5월에 미국이죠. 검은발 족제비라는 조금 족제비 치고 좀 귀엽게 생긴 그런 동물이 있는데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숫자가 옛날엔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동물 같은 경우에 보통 족제비가 이 검은발 족제비를 낳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세포 핵치환 복제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검은발 족제비들이 새끼를 안 낳아도 우리가 복제를 통해서 일반 족제비가 검은발 족제비 새끼를 낳게 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불리는 것을 복제 기술로 성취했다라고 해서 좀 많은 화제가 됐었고요. 이런 일들이 뭐 여러 번 뭐 특히 이제 복제양 돌리기가 성공한 이후로 꾸준히 계속 다양하게 시도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삽살개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개 품종이 좀 되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좀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삽살개를 좀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삽살개를 그러면 삽살개 숫자가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복제로 늘려보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2017년에 이거 이미 성공 거뒀었고요. 아 그래요? 네, 2019년에 이 복제된 삽살개를 다시 한번 복제하는 것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동물 멸종이 되어가는 동물들이 복제되는 일은 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 친구들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세상을 떠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뭐 적어도 뭐 2, 3년씩 이제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들이 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거는 될까 어떨까 뭐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동물이 있다면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암수 한 쌍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굳이 힘들게 복제를 안 해도 자손을 얻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둘이 눈 맞으면 되죠.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둘이 눈이 절대 안 맞는다라고 하면 또 하나가 좀 너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복제를 시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물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 세계에 10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해도 그 10마리를 어떻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복제라는 거의 기술이 뭐 멸종을 벗어난다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제를 이용해서 멸종을 극복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이제 더 좀 꿈꾸는 건 뭐냐면 매머드처럼 이미 아예 멸종돼가지고 사라져버린 동물인데 어떤 표본 속에 들어있는 뭐 혹은 뭐 시베리아의 어떤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매머드를 뭐 꺼내가지고 그거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세포 핵을 어떻게 해가지고 코끼리가 그거를 낳게 하면 야 그러면 진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심지어 우리 공룡? 공룡 세포 하나만 어떻게 잘 발견이 된다면 그거를 어떻게 뭐 달걀에다 집어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쪽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살아있는 한 마리라도 살아있을 때 거기서 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체세포 핵취한 복제를 해가지고 그거와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아예 그 동물은 멸종되어가지고 이미 세월이 꽤 지났다라고 하면 그런 건강한 세포 핵이 좀 잘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망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죽은 동물이라도 거기에 있는 체세포의 핵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복제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 뭐 이게 다음 질문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요즘은 좀 사업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특히나 뭐 내가 10년 동안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내가 5년 동안 돌보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너무나 아쉽다. 이럴 경우에 그 개 고양이가 죽은 그 상태에서 체세포를 건강한 거를 몇 개를 추출을 해내가지고 그 체세포 속에서 핵을 빼내서 다른 개의 난자 속에 있는 핵과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개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개가 새끼 개를 낳게 하면 그 자신의 죽었던 그 개와 쌍둥이 같은 개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펜로스를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계속 극복 안 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 뭐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사례를 보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 기질이 그 동물의 여러 가지 습성이나 행동에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하거든요. 뭐 동물을 뭐 어디 뭐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뭐 사관학교에 넣어서 키웠더니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 뭐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동물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 기질이 되게 많은 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길러보면 원래 자기가 키웠던 말하자면 쌍둥이 뭐 누나나 쌍둥이 언니나 쌍둥이 형이겠죠. 그 동물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는 짓이나 뭐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의 기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해서 그 동물과 같은 쌍둥이 동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누나라고 하셨다가 언니로 정정을 하셨잖아요. 복제하면 성별은
다 같아요. 성별은 같죠. 예, 일란성 쌍둥이가 성별이 다 같은 것처럼. 예. 그래서 언니 형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단답식으로. 네. 생경하네요. 예. 자, 그러면 식물 복제는 어떤가요, 작가님? 동물 복제보다는 이게 좀 훨씬 쉽지 않겠어요? 이걸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위해서 빨리 넘어왔는데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활용 점정이구나. 이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슨 탁주하고 오신 아저씨 같이. 예. 복제 동물 할 때 클론이라는 말 쓰잖아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때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이 이야기를 뒷질문에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려고. 되게 초조해 보이더라고 앞쪽에서. 클론이라 왜 복제 동물을 뭐 카피라든가 뭐 듀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왜 클론이라는 특이한 말을 쓸까요? 이거 왜 이럴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클론의 어원이 뭐지? 왜 클론이라는 특이한 말을 쓸까요? 클론이 무슨 뜻일까요? 클론 뭘까요? 사이클론. 그 클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클론 무슨 뜻일까요? 클론이 복제는 원래 복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클론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새로 돋아나는 가지를 일컫는 그리스어가 그렇습니다. 말이 클론입니다. 예쁜 뜻이네. 그래서 이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꺾꽂이라고 들어보셨던 꺾꽂이? 꺾꽂이. 네, 꺾꽂이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식물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나무에 새순 돋아나는 그 부분을 꺾어가지고 그거를 좀 좋은 토양에다가 박아놓고 물을 잘 주면 거기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꺾꽂이라고 합니다. 꺾꽂이. 클론이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말뜻은. 그러니까 클론을 사실은 말뜻을 어원을 그대로 살리면 복제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꺾꽂이 인간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에서 온 거냐면 내 머리카락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살살 길러가지고 그걸로 하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그게 바로 클론이다. 복제 인간이다. 이게 복제 인간, 복제 동물에서 나온 원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식물은 원래 이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식물은 원래 이런 식으로 잘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도전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꺾꽂이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은 이런 게 정말 많은 게 그러니까 진짜 너무 흔해 빠질 정도로 많은. 이건 뭐야? 이렇게 흔하다고 많이 봤어. 이렇게 흔하다고 무궁화 이런 거 꺾꽂이 많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흔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혹시 감자 심어 보셨습니까? 감자 농사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감자를 심을 때 뭘 심는지 아십니까? 감자를 심을 때 감자를 심어요. 맞아요. 감자를 심을 때 삼시세끼에서 봤어요. 감자를 심을 때 감자를 심으면 그 감자가 이제 자라나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뭐 꽃이 피고 하면서 이제 감자가 되고 그러면 줄기를 뻗어가지고 감자가 무럭무럭 열리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다. 그죠? 감자를 심을 때 감자를 심는다고요. 감자 씨앗을 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감자 씨앗이라는 건 따로 있어요. 꽃에서 열리는 감자 씨앗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심는 게 아니에요. 감자는 감자의 몸 중에서 감자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게 감자의 그게 뭐 이파리의 꽃이 뭐예요? 감자의 줄기예요. 감자는. 그래요? 감자는 감자의 줄기가 퉁퉁하게 부풀어 오른 게 감자입니다. 근데 그 줄기를 잘라다가 심어 놓으면 그게 분리된 또 하나의 감자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감자는. 시감자라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뭐 시감자라는 건 이제 특별히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감자를 따로 일컫는 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일반 감자도 씨로 쓰면 씨처럼 쓰면 시감자인 거예요, 그냥. 감자 넣으면 감자가 나와.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인가 뭔가 하여튼 주문인가? 감자에 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자가 씨앗이 아니에요. 감자 몸의 감자 줄기의 일부예요. 줄기를 잘라가지고 심어 놓으면 그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항상 감자로 된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생산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클론이에요. 클론. 복제 감자를 우리가 항상 먹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자를 계속해서 대대로 많이 경작을 하면 그거는 다 쌍둥이들인 거예요. 그렇겠죠? 유전적으로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혹시나 그 질병. 유전자에 취약한 무슨 질병이 한번 돈다. 그렇죠.
전멸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세기 중반을 강타했던 아일랜드 대기근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감자역병이라는 감자 전염병이 한번 돌아가지고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감자 농사가 한번 망했는데 그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 농사가 망하고 뭐 영국에서 수탈도 많이 하고 하는 바람에 엄청 고생했죠. 그냥 다 쌍둥이라서 다 치명적이었구나. 그래서 한 번 감자 같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쌀만 해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쌀은 우리가 먹는 쌀이 씨앗이잖아요. 쌀 씨앗이 벼의 씨앗이 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까가지고 밥 만들어서 먹지 않고 그거를 뿌리면 그 벼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또 벼가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벽씨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벼가 꽃을 피우고 친 씨앗이 그 쌀이기 때문에 벼는 키우는 거를 잘만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가 잘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 품종이 생길 수 있는 그 여력을 기본적으로 좀 쉽게 갖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재배하는 작물들은 그런 능력을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좀 오히려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좋은 품종을 들여와가지고 심었는데 그 똑같은 게 자라나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산업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뭐 옛날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저절로 조금씩 품종이 바뀌면서 혹은 잡종이 생기면서 다양한 게 퍼지기 마련이거든요. 감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아일랜드의 역사가 바뀌고 미국의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아일랜드 인구가 감자 대기근 그때 당시에 줄어든 게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 인구가 한 뭐 800만 정도인가 그랬는데 그게 훅 줄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이 굶주림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일랜드 인구가 뭐 한 700만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 역사가 뒤집히고 대신에 아일랜드계로 분류되는 인구가 미국에는 뭐 1000만 단위로 있습니다. 그 막 성에 오를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건너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이면서 지금 미국 문화에 아주 큰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감자가 클론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자라나는 그런 작물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대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건너오면서 미국 사회를 바꾸지 않았을 테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저도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거를 영양생식이라고 합니다. 영양생식이라면 식물이 자라나면서 뭐 씨앗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씨앗을 뿌리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몸이 자라나면 자연히 몸의 일부가 다른 하나의 식물이 되는 이런 거를 영양생식이라고 합니다. 식물에서는 영양생식 형태로 자라나는 식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식물들이 식물은 막 클론이라는 게 막 널려 이런 게 아주 흔해요. 바나나도 그런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빙고. 바나나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바나나도 이 이야기 어떻게 제가 하나만을 안 하니까 어떻게 우리 에디터 선생님께서 하나만 해주십니까? 바나나도 마찬가지. 바나나 하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나나가 옛날에는 그로미셜이라는 품종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거의 다 멸종해가지고 없어지고 캐번디시라는 품종만 요즘에 돌아다닌다. 이 얘기 이제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있던 그 품종이 뭐 완전 멸종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좀 남아 있었는데 주류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양생식 형태로. 바나나를 잘라가지고 심는 그 방식으로 바나나를 계속 퍼뜨려가지고 심었거든요. 유전적으로 거의 다 쌍둥이인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바나나 병이 한번 도니까 막 전멸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못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바나나 품종을 키운 게 캐번디시라는 품종인데 캐번디시 품종이 옛날 바나나보다 더 맛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 언제까지 예전 건 언제까지 먹었던 거예요? 1960년대까지 50년대에 이 전염병이 강타했거든요. 그래서 50년대까지는 오히려 이쪽이 주류였는데 6, 70년대에 거의 전멸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맛없는 그렇죠. 예전보다 사실 맛없는. 지금은 억지로 구하지 않으면 사실 뭐 시중에서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걸 찾아보는 저는 실제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도 뭐 그 비슷한 식물 중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 그냥 아까 얘기하려던 원래 이렇게 하면 원래 하나만. 이거는 우리가 제시한 하나만. 원래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즘 그래서 좀 신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게 이야기하면 될까? 신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기 복분자 광고하시는 아저씨 같아. 우리가 이런 식물류 중에 이런 식으로 영양 생식을 통해서 너무 빨리 자라나는 그런 식물의 대표로 꼽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자란다.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이 식물이 여기저기서 막 자라나기 때문에
죽순. 우후죽순. 우후죽순의 말 있잖아요. 오호. 대나무가 바로 이런 영양생식 방식으로 엄청나게 빨리 막 자라나거든요. 한번 자라나면. 예. 그래서 예. 애지간히 자연적으로 생겨난 대나무 숲은 대나무 씨앗이 퍼져가지고 생긴 대나무 숲에 가면 대나무가 수만 그루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대나무 씨앗이 수만 그루가 뿌려져가지고 자라난 게 아니라 예. 그 대나무 숲이 대부분 다 영양생식으로 생겨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다는 말은 예. 넓게 막 뭐 한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5킬로미터에 걸쳐서 대나무 숲이 쫙 강변에 펼쳐져 있다. 예. 그 대나무는 전부 다 하나의 쌍둥이인 거예요. 어. 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옛날 사람들 이런 것까지는 몰랐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약간 전설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로 대나무가 꽃이 펴가지고 씨앗을 내뿜는 방식으로 자손을 퍼뜨리는 일은 진짜 가끔씩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네. 뭐 50년마다 대나무는 한 번씩 꽃을 피운다. 진짜 가끔 100년마다 대나무는 한 번씩 꽃을 피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요? 예. 실제로 관찰을 해봐도 자주 꽃이 안 피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신기하다. 한 수십 년마다 한 번씩 대나무 꽃이 펴요. 예. 근데 대나무가 벼하고 같은 계통, 벽과 식물이에요. 벼하고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요? 벼는 한 해 키워서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고개를 익을수록 고개 숙이고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예. 벼는 그러고 나면 이제 지푸라기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대나무도 기본 습성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100년 만에 꽃을 피웠어. 예. 꽃을 피워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나면 예. 그러면 대나무가 대나무 실제 고개 숙이지는 않는데 예.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이렇게 하면서 예. 죽습니다. 아, 꽃을 피우면? 꽃을 피워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나면 대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요? 대나무 꽃이 피면 그 대나무가 이제 죽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대부분의 꽃들이 그렇잖아요. 꽃 피고 씨앗 뿌리고 나면 이제 죽잖아요. 예. 벼는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대나무도 벼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옛날 사람들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대나무가 그런 일을 한번 벌이잖아요. 50년 만에 대나무 꽃이 한번 피죠. 옛날 사람들은 봉황이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 뭐 그런 희한한 이상한 전설도 만들어냈어요. 워낙 가끔마다 생기니까. 그렇죠. 100년 만에 대나무가 꽃이 한번 폈어. 네. 그러면 그 대나무가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 대나무 숲에 있는 모든 대나무들이 다 같이 죽습니다. 다 죽는다고요? 다 같이 죽습니다. 원래 같은 습성으로 자라는 한 대나무였기 때문에 대나무 꽃이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러면 그 숲 하나가 통째로 다 죽어버리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꽃을 피우고 죽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뭐 예. 꽃은 드문드문 펴요. 꽃이 안 피는 애들도 죽는다고? 꽃이 안 피는 애들도 같은 쌍둥이 형제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쌍둥이 자매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다 같은 체질을 가진 같은 습성으로 쭉 자라난 거거든요. 그래서 50년, 100년 동안 대나무 숲이 자라나면 대나무 숲이 얼마나 크게 펼쳐져 있겠습니까? 산에 한 3분의 1을 막 다 대나무가 뒤덮고 있겠죠? 아니 쌍둥이여도 그런데 거기서 꽃이 몇 개가 딱 피는 거야. 그럼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대나무 꽃이 피면 야, 신기한 거 봤다 이러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SNS에 올리기라도 하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나무 꽃이 피면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저게 뭐지? 대나무에 희한한 게 폈네? 야, 이게 전설을 내가 들어봤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대나무에 꽃이 피면 그게 봉황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봉황이 오려고 그러나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 넓은 산에 있는 대나무들이 싹 다 죽어버린다. 옛날 아니,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대나무가 꽃이 피면 나라에 큰 격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있었어요. 나라가 뒤집어진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너무 상세하게는 얘기 안 하는데 살짝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하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나무 꽃이 이상하게 많이 관찰이 됐었어요. 2021년 부산에서 좀 제일 먼저 관찰됐다는 것 같아요. 2021년 뭐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면 드문드문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과학자들은 뭐 대나무 꽃 폈네요. 여기도 오랜만에 폈네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 대나무가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막 그렇게 드문 현상, 전국을 보면 드문 현상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2021년에 부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조금 자주 관찰되는 경향이 있어서 화제가 되긴 했어요. 그때 뭐야? 정권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대나무 꽃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되면서 대나무 숲들이 군데군데에서 전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일이 근래에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끝입니까? 네, 뭐
구가한 이야기 좀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왜 이 정도로 그랬는데? 이 정도로 왜 그런지 이제 우리 마무리 지어야죠 이제 거의 예. 다 왔는데. 예. 잠깐만. 예. 마지막 질문까지 하실 생각이셨나요? 물론이죠. 지금 45분이 지나가지고. 네네. 예. 그럼 최후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최후 발언으로 예. 그래서 이제 식물의 복제, 식물의 클로닝이라고 하면 식물은 할 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이걸로 합시다. 식물의 복제라고 하면 그래서 식물은 워낙에 이게 클론 형태로 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 막 복제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식물의 복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런 식으로 뭐 꺾꽂이 방식으로 그냥 가지를 꺾어가지고 꽂았더니 뿌리 내리면서 잘 자라나더라. 이런 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를 그대로 잘 키워내는데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식물 복제에 성공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되면 좀 약간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나나 같은 경우에 혹은 또 감자 같은 경우에 그거에 이제 부작용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건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좀 질이 좋은 품종인 경우에 이렇게 복제 방식으로 영양생식 방식으로 하면 똑같은 성격을 가진 걸 계속 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득이 되는 그 품종의 좋은 성질을 우리가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감자가 쑥쑥 잘 자라나고 맛도 좋고 굵게 열리고 이런 거를 쫙 복제를 해가지고 많이 심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때는 좋을 때도 있었던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전염병에 취약한 그런 문제점도 부작용으로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 자, 한 몇 달 만인 것 같은데요. 주어진 원고를 제가 다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제 방송 분량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제작진에서 더 뭔가 낯설고 약간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렇군요.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복제 인간은 가능한지 또 동물과 식물 복제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